11을 갑니다. 11을. 밑줄친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래요. 문화 변동이 크게 몇 가지가 있죠. 내재적 변동과 접촉적 변동. 내재적 변동은 발명, 발견. 접촉적 변동, 위제적 변동에는 전파. 전파에는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문화 변동의 양상을 보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내재적 변동과 접촉적 변동인데 이 접촉적 변동에서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와 전면적으로 접촉할 때 우리는 특히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 접변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문화 접변은 세 가지 양상이 있었죠. 굳이 칠판에 안 써도 되죠. A 문화와 B 문화가 만났는데 A 문화, B 문화 그대로 공존해요. 문화 공존,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A 문화와 B 문화가 만났는데 세력이 약한 B 문화가 A 문화로 흡수돼가지고 하나로 동인지로화됩니다. 문화 동화. 그러니까 중국의 한족 문화하고 만주족 문화, 오랑캐 문화가 만났는데 한족 문화가 월등히 우월하다 보니까 오랑캐 문화가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는 한족 문화만 남아있다.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디언 문화와 아메리칸 문화가 만났는데 인디언 문화가 흡수가 돼가지고 아메리칸 문화로 통일됐다. 이게 문화 동화죠. 근데 이제 이 시험 문제 자주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A 문화와 B 문화가 만났는데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C 문화가 나타나는 게 있죠. 이걸 문화 융합이라고 합니다. 김치와 햄버거가 만나서 김치버거가 된 거죠. 여기 이제 문화 융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1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결혼이나 취업 등을 위해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온 주방장들이 자국의 음식 맛을 그대로 살린 식당을 열어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인기를 끌면서 성업 중이다. 자국의 음식만을 그대로 살렸다고 그랬죠. 문화 공존이네요. 문화 공존. 자, 그러면 직접 전파 맞나요? 네. 맞다고 봐야죠. 세계 각국에서 온 주방장들이라고 했으니까 주방장이 직접 와가지고 전파한 것이니까 직접 전파 받고 자극 전파는 아니죠. 자극 전파는 전파가 있은 후에 새로운 발명품이 나와야 돼요. 그게 자극 전파죠. 예를 들면 가장 시험 문제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자가 우리 조선에 전파가 된 후에 여기에서 자극을 받아서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죠. 자극 전파. 일단 니은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자발적인 문화적 변화 맞죠? 세계 각국에서 온 주방장들이 강제적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온 것이니까 디귿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문화 공존 맞네. 문화 병존 또는 문화 공존이라고도 합니다. 문화 융합은 밑줄진 부분에서 찾아보기 어렵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2번입니다. 2번 문제. 다음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옳은 걸 고르래요. 부합하는 진술. 사회의 다양한 역할들을 기능적 중요성에 따라 위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능력 있는 인재가 희소하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이다. 설령 기능적 중요성의 차이에 따른 역할의 위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개인이 속한 배경이나 집단 간 힘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희소 가치가 배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 문장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죠. 개인이 속한 배경. 갈등론이죠. 한 번 금수저는 영원한 금수저 이거잖아요. 자, 갈등론의 관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1번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집단 외부에 있다. 이건 기능론이죠. 기능론은요. 보수 안정적이기 때문에 변화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집단 내부에서는 변화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어요. 외부에 충격이 가해져야만이 사회 변동이나 사회 발전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집단 외부에 있다 하면 이것은 기능론이고요. 갈등론은
갈등 자체가 내부, 사회 내부에 있는 갈등 자체가 사회 변동의 원동력인 것이죠. 2번, 학교 교육은 계층 재생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한 번 금수저는 영원한 금수저라는 거죠.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갈등론입니다. 2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 사회 구성원들은 그 사회가 중시하는 사회 규범을 습득해야 된대요. 그 규범을 습득해야 된대요. 기능론이죠. 4번, 사회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야 한다. 기능론이죠. 그래서요, 기능론과 갈등론에서요,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에 대한 기준이 다르잖아요. 기능론에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 희소가치에 대한 배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의사는 고소득자, 간호사는 저소득자라고 할 때 이건 서로 합의 봤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갈등론은 그게 아니죠. 합의 본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가 아니라 기득권자, 즉 의사, 특권계층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갈등론이잖아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3번으로 갈게요. 자, 이것도 전형적인 도표 분석 문제인데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있고 옳은 분석 찾으라고 했는데 주관적 계층의식하고 소득에 따른 계층의식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 차이를 가지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각선은 뭐예요? 실제로도 부자면서 의식도 부자. 실제로도 가난하면서 의식도 가난한. 이게 대각선이겠죠. 그럼 대각선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주관적으로는 상류층인데 실제로는 주관적으로는 상류층인데 이렇게 해야지. 여기가 주관이고 여기 객관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주관과 객관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치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주관적으로는 상층이에요. 실제로 객관이 실제로 상층인데 주관적으로는 중이나 하니까 이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죠? 실제로는 상류층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중산층이나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이 부자야. 가진 건 없더라도 가진 건 하루층이라도 나는 부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가진 건 한데 생각으로는 상류층. 어떤 게 바람직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모 세대부터 볼게요. 자, 부모 세대 3, 10, 25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자녀 세대 보세요. 4, 8, 11 동그라미 치세요. 됐죠? 자, 이렇게 대각선 이제 구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으로 갈게요. 옳은 걸 찾으래요. 자신의 실제 계층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관적 계층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 그러니까 대각선 아래에 있는 비율이죠. 대각선 아래에 있는 비율은 부모는 3, 4, 10이고 자녀는 8, 9, 15니까 자녀가 더 높죠. 그래서 1번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에서 더 낮다가 아니라 더 높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실제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의식이 일치하는 사람의 수는 대각선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서 각각 실제 계층이 낮을수록 많다. 실제 계층이 낮을수록이니까 실제 계층이 낮을수록 이게 객관적 계층이죠. 낮을수록 보세요. 커지나요? 3, 10, 25. 자녀는 4, 8, 11. 커지네. 정답이네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소득에 따른 실제 계층 구조는 자녀 세대보다 부모 세대에서 더 안정적이다. 이거 안정적이다, 불안정적이다는 중산층만 보면 안다고 그랬죠? 그럼 소득에 따른 것이니까 부모는 35, 자녀는 40. 자녀가 더 안정적이네요. 부모 세대가 아니라 자녀 세대에서 안정적이고요. 4번. 주관적 계층의식의 세습 정도보다 실제 계층의 세습 정도가 더 강하다. 어떻게 알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세습을 알 수 없습니다. 세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 내용과 개념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래요. 요즘 사는 것이야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지. 그런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는 더 커졌어. 게다가 요즘에 한 동네에서도 누가 누군지 몰라. 익명성이라고 표현하죠. 뭐가 옳고 그른지 헷갈리는 세상이지. 마치 규범이 없는 세상 같아. 아노미네. 아노미. 그 정도라고 할 수는 없지. 따라야 할 규범들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 문제지.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1번 값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격차가 더 커졌어. 이건 절대적 빈곤이에요? 상대적 빈곤이에요? 상대적 빈곤이죠. 요즘에는 이 빈곤과 관련된 문제로 도표 분석 문제가 눈에 띕니다. 지금 우리 시험은 2015년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문제 한번 풀어는 봤었죠. 나중에 이와 유사한 문제 또 한 번 나올 텐데, 이 빈곤 문제 어디서 공부했죠? 공부한 부분이 어디더라? 느껴져야 되는데. 여기서 공부했죠? 사회 계층 현상, 같은 말로 사회 불평등 현상의 유형. 우리 교과서에는 다양한 유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형이 3가지가 있었잖아요. 1번 빈곤 문제, 2번 성차별 문제, 3번 사회적 소수자 문제. 이거 있죠. 그 중에 이 빈곤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이게 교과서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최근에는 이게 도표 분석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이 빈곤을 주관적 빈곤하고 객관적 빈곤하고 구분했을 때, 주관적 빈곤은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아까 우리 도표 분석 문제에서 나왔듯이 주관적 계층의식이기 때문에 가진 게 없더라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진 게 많아도 항상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도표 분석 문제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는 객관적 빈곤 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객관적 빈곤에 잣대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절대적 빈곤이고요. 그 기준이 뭐죠? 절대적 빈곤 선이 뭐예요? 오케이. 최저생계비죠. 절대 빈곤 선.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인데, 역시 여기서도 객관적인 상대적인 빈곤 선이 있죠. 오케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죠. 여기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소득입니다. 가구소득. 이 정도밖에, 도표 분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 정도 기본은 알고 계시라고요. 그 다음에 을로 갈게요. 한 동네에서도 누가 누군지 몰라. 이게 바로 익명성이죠. 익명성의 반대가 실명성이고요. 다음 병. 마치 규범이 없는 것들. 없다. 규범. 노미. 아노미. 이때 아노미는 듀르켐의 아노미일까요? 머튼의 아노미일까요? 듀르켐의 아노미죠. 근데 정은 그 정도라고는 할 수 없지. 따라야 할 규범들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이 문제지. 규범이 서로 달라. 서로 규범이 충돌하는 것이죠. 규범이 충돌. 이걸 기술지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건 속도 문제인 것이잖아. 문화지체나 기술지체는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의 속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규범이 서로 모순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규범이 서로 모순되는 것, 이것도 아노미로 보면 돼요.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예요? 듀르켐의 아노미예요? 아니죠. 듀르켐의 아노미죠. 듀르켐의 아노미, 규범 간에 충돌하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전례가 됐어요. 유교적인 제사를 지내요. 그럼 교인이 된 사람이 유교적 제사를 지내야 할지 추도 예배를 볼지 헷갈리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일탈이 나타나잖아요. 이건 뒤르켐의 나눔입니다. 5번으로 갈게요. A에서 C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이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연구 주제래요. 자, 그러면 일단 자료 수집 방법, 1차 자료 수집 방법과 2차 자료 수집 방법이 있었어요. 2차 자료 수집은 문헌연구법이 있었고요. 시험 문제는 대부분 1차 자료 수집 방법 가지고 출제하는데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수집 방법으로 나눠지죠. 양적 자료 수집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준화, 구조화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하고요.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을 비표준화, 비구조화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양적 자료 수집 방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문지법하고 실험법. 질적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접법, 심층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A, B, C부터 분석해 봅시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가? 예 하면 이게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이고, 자료에 대한 통계와 분석이 필요한가? 예 하면 질문지법이네요. A는 질문지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이제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겠죠. 연구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한가? 예 하면 면접법이겠죠. 그러면 질문지법하고 면접법도 공통점이 있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질문지법은 문자 언어를 사용하고요. 면접법은 음성 언어를 사용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가? 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심층 면접법입니다. 심층은 주로 생략하지만 심층 면접법. 이게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의 대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옆에 실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직접 부딪혀야 되죠. 참여 관찰법입니다. 자, 1번 A 질문지법으로 뉴기니 원시 부족의 결혼 풍습. 이거 직접 가봐야 알잖아요. 참여 관찰법으로 봐야 되고요. B번에 경제 성장률과 이혼율의 상관관계. 이거 면접법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질문지법이나 문헌연구법 등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3번에 B 조선시대의 조선시대 사회이동이니까 역시 문헌연구법으로 가능하고요. 신생아의 감정표현 및 의사소통 방식. 이건 대화가 안 되죠. 참여 관찰법. 그러니까 갓난아이라든가 말이 통하지 않는 원시 부족이라든가 또는 동물의 세계라든가 이런 경우에 참여 관찰법이 가능합니다. 6번 문제. 유사한 문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래프는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T1과 T2 기간 동안 나타난 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은 단 경제활동 인구는 변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시험지 빈칸에다가 우리 항상 도구를 그려놓고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도구를 그려놓을까요? 자, 총인구 15세, 생산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인구와 실업인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전제가 있어요. 경제활동인구는 변함이 없대요. 경제활동인구는 고정돼 있대요. 이게 힌트입니다.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요. 생산인구를 고정시키거나 경제활동인구를 고정시키거나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야 문제 푸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고용률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고용률이잖아요. 근데 고용률도 고정돼 버렸죠. 고용률이 고정됐다는 얘기는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죠. 실업률은 얘분의 얘죠. 근데 이게 고정돼 있다고. 실업률이 줄었다는 얘기는 이게 줄었다는 얘기네. 그러죠? 그러면 경제활동인구는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줄었으면 얘는 늘어야죠. 그럼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떻게 변하느냐
얘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늘었으니까 얘도 늘었겠네요. 얘가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늘었으니까 얘는 줄어야죠. 아, 이게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늘었으니까 얘도 늘어나야죠. 그럼 대충 끝났네. 그죠? 자, 확인해 볼까요? 1번 취업자 수에는 변함이 없다. 맞나요? 취업자 증가합니다. 취업자 증가. 15세 이상 증가했다. 맞네?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경제활동 참가율은 커졌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예분의 예죠. 근데 분자는 고정되어 있고 분모만 커졌으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줄어든 거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작아졌다라고 해봤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했다가 아니라 증가했다 해야 맞아요.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응용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7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는 각국의 국제 수지 통계 일부 옳은 걸 고르래요. 근데 국제 수지가 새카만 색이 진한 색이 경상수지고 하얗게 나온 색이 빈칸으로 나온 게 준비 자산을 제외한 자본금융 계정이래요. 준비 자산을 제외한 준비 자산이 뭔지는 아시죠? 조정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1번으로 바로 갈게요. 2009년 외환보유고는 2010년보다 크다. 이거 실용 문제 같은데. 2009년에 외환보유고가 얼마예요? 이게 30보다 조금 높은데 30 한 2, 3 되나? 새카만 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이게 한 8 정도 되나? 하여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애매하네. 32에서 한 8 정도 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22 정도? 그럼 2010년에는 얼마예요? 이것도 애매하네. 이게 크다 작다 판단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죠? 이게 지금 여러분 시력으로 풀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크다 했는데 이거 판단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럼 일단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2번. 2010년에 외환 순유입 규모는 2011년보다 작다. 자, 2010년에는 저기 보세요. 짙은색하고 하얀색하고 합친 것하고 2011년 짙은 것하고 하얀 것하고 합친 것을 보면 2011년은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2010년보다 2011년도가 외화 유입액이 줄어든 거라고. 그러니까 2010년이 외환 유입액이 큰 거예요. 그럼 2번 맞나요? 2010년이 작다. 틀렸잖아요. 거꾸로 돼 있어요. 2번은 거꾸로 돼 있고. 1번은 시력으로, 우리의 시력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3번. 2009년 이후에 A 플러스 B, 국제수지, 그 변화는 자국 화폐 가치의 상승 요인이다. 자국 화폐 가치의 상승 요인이라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유화 가치의 그러니까 환율 하락의 요인이다. 그러면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외화 유입액이 많다는 거죠. 지금 전부 플러스잖아요. 외환 유입액이. 따라서 3번은 확실히 맞네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은 왜 틀렸는가 확인합시다. 2009년 이후 외환의 순유입액은 국내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죠. 지금 국제수지 흑자잖아요, 모두. 그래서 외환 유입액이 증가했잖아요. 달러가 많이 들어온 만큼 국내 통화량도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3번만 확실히 맞고 나머지는 반대로 되었거나 1번은 판단하기가 애매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8번 문제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3개 그림이 나와 있죠. 명목 GDP 증가율하고 인플레이션율. 이 2개를 가지고 실질 GDP 증가율을 알 수 있겠죠.
명목 GDP 증가율에서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 상승률을 털어내면 그게 실질 GDP 증가율이고, 실질 GDP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기울기를 보니까 지금 실질 GDP 한번 거기서 써볼까요? 2006년에는 실질 GDP 증가율이 1, 2007년에는 2, 2008년에는 3. 그러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실질 GDP가 증가할 때 인구도 증가하기는 증가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1인당 GDP 증가율을 판단해야 돼요. 1인당 GDP 증가율은 커져요, 적어져요? 커지겠죠. 실질 GDP 증가율이 더 크고 인구 증가율이 작은 편이니까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문제로 바로 가서 옳은 걸 고르래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뭘 보니까요? 인플레이션율 보면 바로 나오죠.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3%, 3%, 3% 계속 3%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총 공급보다는 총 수요가 많다는 의미죠.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총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 GDP가 감소합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실질 GDP 증가율이 1, 2, 3 이렇게 양의 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1인당 명목 GDP는 변함이 없다가 아니라 명목 GDP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1인당 명목 GDP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이 9번 문제는 이와 유사한 문제를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앞에서 우리 앞에서 잠깐만요. 그래서 한번 같은 수요 곡선이라도 탄력성 값이 다르게 표시되는 그래프가 한번 있었는데 이게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데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거 언젠가 한번 여기 있다. 39페이지 보세요. 39페이지 17번 문제 보세요. 이 39페이지 17번 문제가 기존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던 문제예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지. 한 번도 듣지 않고 하면 이거 포기한다고. 이 문제 포기하게 된다고요. 자, 제가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우리가 탄력성의 개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움직일 때 가격 변동률하고 수량 변동률, 가격 변동분하고 수량 변동분의 크기 가지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가격보다 수량이 많이 변해져. 탄력이 비탄력이에요. 탄력이잖아요. 만약 이렇게 됐다면 가격은 요만큼 변했는데 수량은 요만큼 변했으니까 이때는 비탄력이죠. 그럼 이게 45도로 이렇게 가면 이건 단위 탄력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요.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할 때의 탄력도예요. 그러니까 점과 전을 점과 전을 가장 가까운 거를 연결한 걸 선이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는 선탄력성이라고 불러요. 선탄력성. 그런데 이 선탄력성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하고요. B점에서 A점으로 갈 때가 탄력도가 다르게 나와요. 계산해보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이제 수렴의 개념입니다. A점은 B점을 향해서 가고요. B점은 A점을 향해서 가요. 그럼 어디 가서 만나겠죠? 그 점의 탄력도를 구하자는 거예요. 우리 시험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왜? 어려우니까, 계산하기가. 다만 이 점탄력성이 1이냐, 1보다 크냐, 1보다 작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출제를 했는데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로 출제가 돼가지고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혹시 몰라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만은 맞을 수 있어요. 왜?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하면 쉽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 기울기를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기울기를 따지지 말고 어느 한 점에서 탄력도는 위에 있는 영역 길이분의 아래에 있는 길이로 계산이 돼요. 이거 증명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7을 하면 이 점에서 탄력도는 얼마예요? 5분의 7이에요. 1보다 크죠? 그럼 여기가 6이고 여기도 6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이죠? 단위 탄력적이죠? 그럼 여기 아래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2면 8분의 2죠? 아래로 내려올수록 1보다 작죠? 이것만 알아도 이 문제는 쉽게 풀려요. 자, 다시. 자, 한가운데 있는 점이에요. 탄력도 얼마? 1. 이 위에 있어요. 탄력도 얼마? 1보다 커요. 아래에 있어요. 탄력도 얼마?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시킨 거잖아요. 여기 가격, 여기가 기업의 총 수입. 기업의 총 수입은 가계의 총 지출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탄력적인 구간에서는 가격을 내려야 판매액이 늘어나죠. 비탄력적인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아까 39페이지 17번 문제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86페이지로 오세요. 86페이지 9번 문제. 그림은 A, B 두 재화의 가격이 각각 1% 하락할 때 각 가격에서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옳은 것. 오라. A 재화를 먼저 보세요. 수요량 변화율은 1%로 고정되어 있죠. 근데 전제 조건이 가격이 1% 하락할 때 수요량 변화율도 1%예요. 다한이 탄력이네요. 다한이 탄력. 그러니까 A 재화는 다한이 탄력적이에요. 따라서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기업의 총수입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격의 총지출도 변함이 없겠죠. 근데 B 재화는 얘기가 달라져요. B 재화를 잘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요량 변화율이 1보다 작은 영역이 있고 1인 영역이 있고 1보다 큰 영역이 있죠. 여기 보세요. 가격이 변할 때 여기 한가운데는 탄력도가 얼마예요? 1. 위에는 탄력도가 1보다 크죠? 1보다 작죠? 그럼 거기 보세요. 그려놓고 하는 게 빠르겠다. 가격 수요량. 수요량이 아니네요. 수요량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변화율. 1%입니다. 이게 A재화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가격이 1% 하락한다고 그랬죠. 가격이 1% 하락하니까 A재의 수요량 변화율이 1%예요.
똑같이 변하고 있죠. 이거 탄력도가 얼마? 1이란 말이에요. 단위 탄력. 그런데 B 재화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 가격이 하락했는데 수요량 변화율은 1보다 작아요. 가격이 1% 하락했는데 여기에 반응이 적어요.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이야. 이래요. 1% 변할 때,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도 1% 변해요. 단위 탄력이에요. 요 영역은 어때요? 가격이 1% 변했는데 수요량 변화율은 1%보다 커요. 탄력이에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가 9급 임용시험에서 간간히 나왔다고요. 오답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린 이유가 만점 맞으려면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9번 문제로 다시 옵니다. 1번. A 재화의 수요는 모든 가격에서 완전 비탄력이 땡. 완전 비탄력이 아니라 단위 탄력입니다. 이게 변화율이 아니라 수요량이라고 했다면 완전 비탄력이 맞겠지. 이해됐어요? 가격과 수요량만 주어졌다면 수요량이 고정돼 버리면 완전 비탄력이죠. 근데 이게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량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1번 틀렸고요. 2번. A 재화의 판매 수입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커진다. A 재화는 단위 탄력이죠. 가격이 변하더라도 판매 수입은 변함이 없죠. 난이도가 높은 문제란 말이에요. 자, A 재화의 판매 수입은 가격의 변화에 도달합니다. 단위 탄력적이기 때문에. 3번. B 재화는 수요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수요 법칙 적용 받죠.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 수요량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많이 변하건 적게 변하건 1% 가격이 1% 하락할 때 수요량은 하여튼 플러스잖아요.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이 그림은 1, 2, 3, 4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가격 지금 1% 하락한다고 그랬죠. 가격 1% 하락하니까 가격 변화율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그러죠? 근데 수요량 변화율이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 영역이라고. 이 나와 있는 그림은 이쪽 영역 가지고 출제한 거라고. 가격 변화율 1% 하락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마이너스. 가격 변화율 마이너스. 수요량 변화율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 법칙이 적용돼야 안 돼요. 여기는 수요 법칙이 적용이 안 되죠. 왜? 가격 오를 때 수요량도 증가한대. 수요 법칙이 적용한대. 이거 대표적인 게 뭐였어? 가수요, 매점, 사재기, 위풍제였잖아요. 요 점은 수요 법칙 적용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였어? 기펜제였잖아요. 기펜제. 그럼 요 점은 여기는 수요 법칙 적용되고 여기도 수요 법칙이 적용돼요. 그러면 대각선 그리면 탄력도 얼마? 1. 완만할수록 탄력도 1보다 크고 급할수록 탄력도 1보다 적고 수평선에 있는 모든 점은 탄력도 무한대. 수직선 여기 있는 모든 점은 탄력도 0. 공부했잖아요. 자꾸 집에서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돼. 막 응용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숙달이 필요한 거야. 시간만 많이 준다면은요, 고민하면서 정답 다 골라냅니다. 근데 우리가 푸는 시험 문제는 한 문제 평균 1분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1분에 정확한 정답 딱 찍어내고 가야 되니까 그냥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숙달이 돼야 된다. 숙달. 그게 고득점이 지름길입니다. 짧은 시간에 정확한 정답을 빨리 찾아내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에 3번까지 했네요.
A 제약은 B 제약은 모두 수요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B 제화의 판매 수입은 가격이 P일 때 가장 크다. 가격이 P일 때 그 점이 바로 B 제화에서 탄력도가 1인 값이죠. 이 그림에 총 수입이 탄력도 1일 때 가장 크잖아. 두 문제가 연결되죠? 아까 앞에 39페이지 17번 문제하고 지금 86페이지 9번 문제하고 탄력성하고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때 탄력성은 선 탄력성이 아니라 점 탄력성에 관한 문제라고요. 여기에 임용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출제가 안 됐으면 내가 소개 안 해요. 이거 공부하려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알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하여튼 집에 다시 숙달 한번 시켜보시고요. 10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경제 현상의 발생 원인과 결과 옳게 짝지은 것을 고르래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그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 중에 여러분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 두 가지가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생활 물가지수.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서 조사 발표하는 물가지수. 대표적인 GDP 디플레이터, 수출입 물가지수, 도매 물가지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GDP 디플레이터죠. 중앙은행 통계자료를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2018년부터요. GDP 디플레이터가 100 미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는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컸어요. 물가가 올랐어요. 근데 2018년, 19년, 2020년은 아직 통계 안 나왔으니까 18년, 19년은 GDP 디플레이터가 100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지금 2년 연속 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수요 측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당연하죠. 인플레이션이건 디플레이션이건 수요 측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경제의 저혈압, 디플레이션이죠. 고혈압은 인플레이션인 거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바람직하지 않고 디플레이션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이제 원인과 결과라고 했어요. 생산성이 향상되면 물가 올라야 되네요. 내리네.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얘기는 똑같은 비용을 투입했는데 생산량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물가는 하락하겠죠. 그럼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에요? 디플레이션의 원인이에요? 디플레이션의 원인 되네. 1번 원인은 맞고. 실질임금 상승. 물가하고 실질은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물가가 하락할 때 실질 소득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실질임금 상승 맞잖아. 정답 1번입니다. 자, 나머지 공부거리. 소비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총수요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총수요 이꼴 C, I, G, X잖아요. 총수요는 소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총수요도 증가한단 말이에요. 기업의 투자가 증가해도 총수요 증가하고, 정부의 지출도 증가할 때 총수요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총수요도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죠. 소비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 하락이 아니라 물가 상승의 요인입니다. 그 결과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화. 소비가 증가하는데 왜 기업과 금융기관이 부실화가 돼요? 총수요가 증가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석유파동. 이건 석유파동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관이. 그 다음에 투기 성향은 이건 인플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 가치가 올라가니까 투기가 성행하겠죠. 4번 통화량 감소, 수요 감소. 디플레이션 원인은 맞네. 원인은 맞은데 기업의 이윤 및 투자 의욕이 증대. 이건 인플레이션 때죠. 물가가 오를 때 이윤과 투자 의욕이 증가하는 것이지, 물가가 떨어질 때는 이윤이나 투자 의욕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투자 안 하고 고용도 안 해요. 요즘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고 그러잖아요. 11번으로 갑니다. 11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고르래요. 갑을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두 사람은 연간 모두 1000시간의 노동을 한대요. 현재 이들은 노동시간의 절반씩을 버섯과 물고기 생산에 분배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1000시간 중에 500시간은 버섯을 재배하고 500시간은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둘 사이의 교환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1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다음과 같다. 표를 보면 절대의, 비교의 판단할 수 있겠죠. 제일 먼저 가불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버섯이나 물고기에 포인트 맞춰야 돼요. 예, 상품에다 포인트 맞추라고 그랬죠. 자, 먼저 버섯에다 포인트를 맞춰봐요. 자, 이게 1시간당 노동 생산량이라고 했네. 1시간에 값은 4kg 버섯을 생산하는데 을은 3kg 생산해요. 그러니까 4kg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절대 우위. 버섯은 값이 절대 우위에 있고 을이 절대 여류에 있습니다. 자, 이제 물고기로 갑니다. 두 마리 한 마리니까 두 마리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따라서 값은 버섯에도 절대 우위, 물고기에도 절대 우위가 있어요. 반대로 을은 버섯과 물고기에 모두 절대 여류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 두 사람이 거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리카도라는 사람이 비교 우위론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자, 값은 버섯도 많이 만들고 물고기도 많이 만드는데 버섯은 을이 3개 만들 때 4개 만들고 물고기는 을이 하나 만들 때 2개 만드니까 어느 걸 더 많이 만들어요? 물고기죠. 자, 물고기 2에다 더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을은 3kg 여기다 또 동그라미 쳐야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비교 우위입니다. 그럼 이제 비교 우위에 의해서 무역을 하게 된다면 값은 물고기를 특화해야 되고요. 을은 버섯에 특화하면 됩니다. 물 좀 마셔볼게요. 11번으로 다시 올게요. 자, 1번으로 갑니다. 물고기 생산의 기후비용은 을보다 값이 크다. 자, 물고기 한 마리당 기후비용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그려놓고 해볼까? 이 기후비용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1번이 물고기 생산의 기후비용은 누가 클까? 보세요. 물고기를 2개 만들 때 버섯을 4개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갑의 경우 물고기의 한 단위당 기후비용은 버섯 몇 개예요? 버섯 2kg이겠죠. 그런데 을은 물고기 한 마리 잡을 때 버섯을 3개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할 필요도 없이 3kg잖아요. 그러면 물고기의 기후비용은 갑이 커요? 을이 커요? 을이 커요. 을보다 값이 크다가 아니라 값보다 을이 크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2번. 교환이 발생할 경우 물고기 총 생산량은 증가한다. 자, 만약에 교환하지 않는다면 교환하지 않는다면 500시간으로 이렇게 만들겠죠. 값은 500시간으로 2마리씩 잡으면 1000마리. 을은 500시간으로 곱하기 500개. 그럼 합치면 몇 개예요? 1500개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역을 해봐요. 교환하기 전에 이제 교환 후라면, 이거 교환 후라는 것은 특화해가지고 교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고기는 누구에게 비교가 있죠? 값이죠. 그러니까 값이 1000시간을 모두 여기다 투자해줘. 그럼 몇 개 만들어요? 2000개잖아요. 1500이 많아요? 2000이 많아요? 2000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환하지 않을 때보다 교환할 때, 특화해가지고 교환할 때 물고기 생산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교환이 발생할 경우 물고기 총생산량은 증가합니다. 몇 개에서 몇 개로? 1500개에서 2000개로 증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을은 버섯보다 물고기 생산에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 을은 버섯입니다. 값이 물고기 특화해야 되죠. 을은 버섯. 그러니까 비교 우위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반대로 나타납니다. 4번 값은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교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이건 절대 우위에서는 성립되지만 비교 우위에서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에서는 반드시 무역이익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양국 모두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조건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양국이 아니라 이제 값도 이익을 얻고 을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조건의 범위는 아까 기회비용이었잖아. 기회비용이 물고기 한 마리에 대해서 버섯은 몇 개하고 몇 개였죠? 지워버렸네. 2개하고 3개 사이죠. 그러니까 2개에서 3개 사이. 이 사이에서 교역을 하면 값도 이익이고 을도 이익이에요. 그럼 대답하세요. 물고기 한 마리에 대해서 버섯 2kg를 교환하면 값, 을 모두에게 무역이익이 존재한다. X. X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직 시험문제 안 나왔습니다. 2를 초과해야 돼요. 3 미만이어야 돼요. 오케이? 속지 마세요. 자, 이제 12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12번. 우리 11번까지만 하고 시작을 했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